평생을 살아오며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집니다. 젊을 적엔 시간이 없어서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시간만 남아서 멈춰서니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군요. 저기 보이는 아파트, 새로 지은 빌딩들. 내가 어릴 적 이곳은 논밭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평화로웠죠. 아침이면 달 우는 소리로 깨어나고 저녁이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집으로 달려갔었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특별히 용감하지도 않았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선택들, 때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린 결정들이 지금 이 노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손에 든 이 국화꽃, 아내가 좋아했던 꽃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생전에 아내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만 다닐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오늘 이 늙은 가슴이 이렇게 떨리는 이유는 평생 피해온 그 선택을 마주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22살 봄이었습니다. 1965년, 그해 봄은 유독 따뜻했어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기계와 씨름하며 살았죠.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9시에야 집에 돌아오는 삶. 공장 동료들은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전쟁에서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늘 우리들을 아들처럼 돌봐주셨어요. 야, 박군, 기계가 사람을 부려먹는 게 아니야. 사람이 기계를 부려먹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젊은 나는 그 일상이 답답했습니다. 쇳가루가 폐를 채우고 기름때가 손톱 밑에 박히던 날들.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기계 앞에 서서 저녁에 기계 앞에서 물러나는 그때 나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오만한 욕심이었을 거예요.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가지겠다. 아버지처럼 평생 남의 밑에서 굽실거리며 살지는 않겠다. 아버지는 평생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지고 겨울에도 맨손으로 벽돌을 쌓으셨어요. 손등이 트고 갈라져도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 아버지가 때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젊은 나에게는요. 동생 민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선생님들이 서울대학교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셨죠. 동생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 내가 의사 되면 우리 집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동생의 그 맑은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장사꾼이 어디 있니? 그냥 착실히 다녀라. 공장에서도 성실히 일하면 반장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젊은 나는 오만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낡은 생각이라 치부했죠.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소심하게만 사시지? 그해 가을, 마침 공장 근처에 작은 철물점이 나왔습니다. 월세 3만 원. 그때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젊은 패기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이 평생 모은 피와 땀이 담긴 그 집을 나는 너무 쉽게 걸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1년만 지나면 빚도 다 갚고 동생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어요. 얘야,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우면 나라고 왜 이렇게 살겠니?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젊음의 오만이 귀를 막고 있었거든요. 가게를 연 첫날. 지금도 생생해요. 9월 15일 화요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못한 자루 사가셨죠. 50원. 그때의 기쁨이란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이제 시작이야. 처음 몇 달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고 매출도 조금씩 늘어갔으니까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벌었어요. 그때로서는 괜찮은 수입이었죠. 동생이 가게에 놀러 와서는 말했습니다. 형, 정말 대단해. 나도 나중에 형처럼 사업해보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나는 더욱 우쭐해졌어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근 철물점이 길 건너편에 새로 생겼고 가격도 우리보다 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고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어요. 외상값은 받지 못하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기 시작한 게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웠어요. 걱정의 무게가 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부엌에서 우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쩌지? 집까지 이르면 그때야 깨달았어요. 내가 건 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운명이었다는 걸요. 결국 이듬해 봄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매 당일 나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원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어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짐을 싸고 있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가족들을요. 그날 밤 어머니가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우시던 모습.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대로 보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우리 집을 날리니? 동생이는 이제 어쩌고? 어머니의 그 목소리엔 분노보다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다는 절망이요. 동생 민수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형, 난 형을 믿었어. 형이 성공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그런데 형은 우리 모두를 배신했어. 내 꿈까지. 모든 걸 빼앗아갔어.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내 선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한 사람의 경솔함이 온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집을 잃은 후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시골 친척집으로, 동생은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품삯을 받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지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나르고, 밤에는 술집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이 굽어가도
그 고통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30살 되던 해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무직이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죠. 이번엔 정말 조심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무렵 숙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 딸이었어요. 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자였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빠는 다른 남자들과 달라요. 뭔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진실해 보여요. 숙자의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진실하다고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동생은 와주지 않았어요.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신혼집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습하고 춥고 하지만 행복했어요. 숙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우리 함께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첫 아이 영호가 태어났을 때 그때의 감동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작은 생명이 내 품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2년 후 둘째 영숙이가, 또 3년 후 막내 영미가 태어났어요. 셋이나 되니 집은 더 비좁아졌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나의 희망이었어요. 특히 첫째 영호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빠, 나 서울대학교 갈 거예요. 그러면 아빠도 자랑스러우시겠죠? 영호의 그 말을 들으니 문득 동생 민수가 생각났어요. 동생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 내가 그 꿈을 망쳐버렸죠.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업도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밤에는 택시를 몰았습니다. 숙자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번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40이 되었을 때 드디어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전세였지만 우리만의 집이었습니다. 이사 가던 날 아이들이 좋아하던 모습,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아빠, 우리 집 정말 넓다. 이제 나도 내 방이 있어. 영숙이의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40이 되었을 때 나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나름 중간 관리직이 된 거죠. 월급도 그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첫째 영호는 고등학생이 되어 성적이 더욱 좋아졌고, 둘째 영숙이는 중학생이 되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막내 영미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아빠, 나중에 화가가 되고 싶어요. 영미의 그 말에 숙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꿈이 참 예쁘네. 그때의 우리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일요일이면 가족끼리 동네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고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을 겁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아파트 건설 현장의 자재 조달 업무였죠. 꽤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김 부장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베테랑이었어요. 일도 잘하고 후배들도 잘 챙기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선배였죠. 박 과장, 이번 프로젝트 함께 성공시켜 봅시다. 회사에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니까요. 김 부장의 그 말에 나도 의욕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자재 발주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본 거죠. 수량과 단가가 실제와 맞지 않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체계적이었어요. 매번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허위 발주를 통해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선배가, 존경했던 사람이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양심은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엔 다른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김 부장님은 나를 잘 챙겨주시는 분이야. 괜히 배신자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나서서 좋을 게 뭐가 있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만약 내가 틀렸다면 괜히 의심했다가 누명을 씌우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었어요. 22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내가 또 잘못 판단해서 모든 걸 잃으면 어떡하지? 영호가 고3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적이 좋아서 서울대학교 합격도 가능하다고 했죠. 아빠, 저 정말 의대에 가고 싶어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영호의 그 꿈, 동생 민수와 똑같았어요. 지금 괜히 나섰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결국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다시 넣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했어요. 모른 척하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양심은 계속 나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몇 달 후 감사부에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의 횡령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했죠. 그날 사장님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일부 직원들과 작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명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아이 셋을 키우는 이 대리도 있었고 부모님을 모시는 최 과장도 있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대리는 막내딸이 아직 5살이었습니다. 과장님, 저 어떡하죠? 애가 셋인데. 그때 이 대리의 그 절망적인 표정. 최 과장은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모습.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깨끗했으니까요. 그 서류를 본 건 나뿐이었고 아무도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에서 잘려나간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 대리의 막내딸이 최 과장의 침에 걸린 어머니가 내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왜 침묵했습니까? 한마디면 될 일을 왜 모른 척 했습니까? 영호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아빠, 붙었어요. 정말 붙었어요.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숙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하지만 나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 같았거든요. 내 안전을 위한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막을 수 있었던 일을요. 이 대리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을 시골 조부모님께 맡기고 최 과장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내가 진짜 어른이 되기 시작한 게요. 50이 되니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대학생이 되었고 나는 이제 부장이 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이 대리를 만났어요. 길에서 과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 대리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새고 얼굴도 깊게 패여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고향에서 작은 가게 하나 차려서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그 말을 하는 이 대리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의 체념이 있었죠. 그때 정말 갑작스럽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미안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대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요? 세상 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말했다면, 이 대리도, 최 과장도, 다른 동료들도 준비할 시간은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나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황을 설명해 주니 숙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때 가족을 생각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숙자는 언제나 내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그 후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처음엔 속죄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침묵해서 피해본 사람들에게 못한 일을 다른 분들에게라도 해드리자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양로원의 김 할아버지는 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아. 자식들이 다 있는데 김 할아버지의 그 외로운 모습을 보니 문득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년은 많이 외로워하셨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자주 올게요. 외로우시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그렇게 약속드렸고 정말 자주 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그때는 말이야,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었거든. 그래서 더 소중한 걸 알게 됐지. 따뜻한 밥 한 끼, 친구와 나누는 대화, 그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김 할아버지의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영호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작은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의사 됐어요. 영호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문득 동생 민수가 생각났어요. 동생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내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했죠. 그 무렵 동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다고 했어요. 한 번 만나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무슨 얼굴로? 숙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분한테 연락이라도 해보세요. 이제 모두 나이도 들었는데.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사실은 두려웠던 거예요. 동생이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봐,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할까봐. 그해 가을, 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을 지켜드릴 수 있었어요. 고맙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줘서. 김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구나. 장례식에는 저 혼자만 갔습니다. 가족들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환갑을 넘기고 나니 정말 시간이 빨라졌어요.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고, 오늘 같은데 벌써 내일이고,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영호는 소아과 의사가 되어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었고, 영숙이는 피아니스트의 꿈은 포기했지만 음악 선생님이 되었어요. 막내 영미는 디자이너가 되어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손자, 손녀들이 생겼습니다. 영호의 아들 준호, 영숙이의 딸 예린이. 처음 준호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작은 생명의 무게가 온 세상만큼 무겁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한 일들을 너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정년 퇴임을 했어요. 마지막 출근 날 후배들이 작별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퇴임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에 썼습니다. 양로원뿐만 아니라 무료 급식소에서도 일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분들,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을 잃은 분,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 병으로 인해 모든 걸 잃은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구나.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박 할아버지라고. 나와 비슷한 나이셨는데 형제간에 다툼이 있어서 50년 넘게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신다고 했어요. 무슨 다툼이셨어요? 물어봤더니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시더군요. 재산 문제였어요. 형이 부모님 유산을 혼자 가져가려고 해서 그때 정말 화가 나서 절규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후회돼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경제가 더 소중한 건데.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박 할아버지의 그 말을 들으니 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직 늦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그럴까요? 하지만 경이 날 용서해 줄까요? 그때 내가 박 할아버지에게 한 말. 지금 생각해보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영영 모르고 끝나겠죠. 몇 주 후, 박 할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오셨어요. 선생님, 형한테 연락했어요. 형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형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제야 연락했냐고. 진작 연락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제 가족들끼리 자주 만나기로 했어요. 박 할아버지의 그 기쁜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무협. 숙자가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당신 검사 결과가 위암이었습니다. 초기는 아니었어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년 정도. 그날 밤 숙자와 함께 울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당신, 미안해요. 더 오래 함께 있지 못해서. 무슨 말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숙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분한테 연락해보세요. 나 없어지기 전에 당신이 그 짐을 내려놓는 걸 보고 싶어요. 지금은 당신 치료에만 집중해야죠. 당신이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사는 것, 내가 제일 안쓰러웠어요. 제발, 이번만은 용기를 내보세요. 숙자의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에 와주었고, 손자들도 자주 왔어요. 하지만 숙자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지막 며칠, 숙자가 의식이 몽롱해졌을 때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동생한테 연락해. 늦기 전에. 그리고 어느 봄날, 숙자가 떠났습니다. 벚꽃이 한창 피던 날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숙자를 사랑했던 모든 분들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구석에 서서 조용히 조문하고 가는 사람. 동생 민수였습니다. 50여 년 만에 보는 동생.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어 있었지만 여전히 어릴 적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50여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냥 돌아서서 나갔어요. 아내를 잃고 나니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매일 들었던 목소리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 적막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도 너희 삶이 있는데 늙은 아버지까지 떠안고 살 필요는 없어. 사실은 혼자 있고 싶었어요. 숙자와의 추억이 서린 이 집에서 혼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매일 아침 숙자가 앉았던 식탁 자리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혼잣말이지만 습관처럼 인사를 했어요. 저녁에는 숙자가 즐겨보던 드라마를 혼자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오면 괜히 옆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니 정말 우울해졌어요. 손자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어 가끔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이세요. 아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준호는 영리한 아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우시죠?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할아버지, 그런데 왜 큰할아버지하고는 연락 안 하세요? 아빠가 그러는데 큰할아버지도 계신다면서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뭔가 싸우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도 안 계시는데 가족끼리 왜 안 만나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동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어요. 동생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손자들은 있을까? 아내 장례식에 왔다는 건 적어도 나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는 뜻 아닐까? 그 무렵 동네에서 우연히 동생의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박 형님, 오랜만이에요. 동생과 함께 다니던 최 군이었어요. 최 군,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저는 그럭저럭. 그런데 민수는 어떻게 지내요? 요즘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연락을 못하고 지내서 최 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도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민수가 얼마 전에 아프다고 들었어요. 큰 병은 아니라고 하던데 혼자 사니까 걱정되더라고요. 혼자 산다고? 네. 부인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애들은 다 독립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동생도 혼자 살고 있구나. 나처럼. 집에 돌아와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동생이 아프다니 혼자서 얼마나 외로울까.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전화번호부를 뒤져봤어요. 동생 이름을 찾아서 있었습니다. 박민수.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놓고 들었다가 다시 놓고 몇 번을 반복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안녕, 형이야.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 만약 동생이 끊어버리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 하지만 숙자의 마지막 부탁이 생각났어요. 늦기 전에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동생의 목소리였어요. 50여 년 만에 듣는 민수야. 아, 나 경이야.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 그래. 경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또 한참의 침묵. 왜 갑자기? 경수 장례식에 와줘서 고마웠어. 그때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동생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민수야, 경이 할 말이 있어. 만날 수 있을까? 긴 침묵 후에, 글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거절당할 뻔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경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프다고 들었어. 괜찮니? 그제야 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에요. 그냥 늙어서 그런 거죠.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니? 경이 왜 갑자기? 동생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민수야, 경도 이제 혼자야. 경수가 작년에 알고 있어요. 장례식에 갔으니까. 그럼 우리 둘 다 혼자인데 가끔 만나면 안 될까? 한참 후에 동생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수술하고 회복 중이에요. 어느 병원이야? 경이 가서 안 와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병원 이름은 알려줬어요. 아마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죽자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어요. 동생에게 가는 길이니까 예의는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에는 국화꽃 잔다발. 아내가 좋아했던 꽃이에요. 동생도 어릴 적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셨던 걸 기억할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리허설을 해봤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아니, 너무 격식적이네. 경이 잘못했어. 이것도 어색하고 50여 년을 기다렸어. 이건 너무 무겁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병원까지는 1시간 정도.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 내가 동생과 함께 뛰어다녔던 그 동네는 이제 다 바뀌어 있었어요. 아파트와 빌딩들로.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산은 그때 그대로더군요. 병원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을 물어봤습니다. 박민수 환자분 병실이 7층 702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만약 동생이 만나기 싫다고 하면, 나가라고 하면,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702호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동생의 목소리. 50여 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형, 정말 왔네요. 그래. 왔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0여 년의 시간이 우리 사이에 벽처럼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꽃. 가져왔어. 국화꽃을 꽃병에 꽂아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술은 잘 됐니? 네. 별거 아니에요. 며칠 더 있으면 퇴원해요. 또 침묵. 나는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아, 네. 형이 할 말이 있어. 동생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50여 년 전 그날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걸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정말 미안하다. 내 인생을, 내 꿈을, 모든 걸 망쳐놓고서 지금까지 도망만 다녔어. 동생이 놀란 듯 나를 바라봤어요.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만했어. 세상이 내 뜻대로 될 줄 알았어. 형, 집을 담보로 잡힐 때 부모님이 말리셨잖아. 너도 걱정한다고 했고, 하지만 난 듣지 않았어. 내 욕심만 앞섰거든. 동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그 결과가 우리 집을 잃게 만든 거야. 내 꿈을,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내 꿈을 빼앗아버린 거고. 동생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형, 그만해요. 아니야, 끝까지 말할 거야. 50여 년 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어. 내가 원망하는 게 당연해. 형이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형이, 그런데 형은 비겁했어. 사과할 용기도 없었어. 만날 용기도 없었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동생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잊혀지지 않더라. 밤마다 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들려. 형은 우리 모두를 배신했어. 그 말이. 형, 그때 저도 형수가 숙자가 죽기 전에 계속 말했어. 동생한테 사과하라고. 늦기 전에 용기를 내라고.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용서해줘. 형이 잘못했어. 동생이 울기 시작했어요. 50여 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형, 저도 미안해요. 내가 뭘 미안해?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형을 원망만 했지.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야, 내가 원망해도 당연해. 아니에요. 형도 그때 젊었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형을 완전히 외면해버렸어요. 동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형 소식을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사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안 났어요. 정말, 형수 장례식 때도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발이 저절로 향하더라고요. 형이 얼마나 슬플까. 그 생각만 들어서. 그때 왜 그냥 갔어? 인사라도 하고 갔으면. 형 얼굴을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을 모든 걸 쏟아내며 민수야, 네. 형, 이제 정말 형제가 될 수 있을까? 동생이 손을 내밀었어요. 주름투성이가 된 늙은 손을. 형, 저도 이제 외롭거든요. 부인도 없고 애들도 다 독립하고 형처럼 혼자 살아요. 나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자. 아, 네. 그래요. 이제 우리 나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만이라도 형제답게 살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분은 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얘야, 이분이 너희 큰아버지시다. 그 젊은이가 깜짝 놀라며 인사를 했어요. 아,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많이 컸구나. 마지막에 봤을 땐 아기였는데, 아버지가 큰아버지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동생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앞으로 큰아버지 자주 뵙게 될 거야.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동생이 퇴원한 후 우리는 정말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지내야 할지. 50여 년의 공백이 쉽게 메워지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릴 적 그 형제의 정이 되살아났어요. 형, 기억나요? 어릴 때 우리 뒷산에서 메뚜기 잡던 거. 그럼 기억나지? 내가 메뚜기를 못 잡겠다고 울었는데 형이 대신 잡아줬잖아. 그때 형이 정말 든든했어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 추억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시간이 되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동생 집에 가보니 정말 혼자 사는 게 느껴졌어요. 냉장고도 텅 비어 있고 집 안도 을씨년스럽고. 민수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형이 가끔 밥 해다 줄게. 형도 혼자 사는데 괜찮아요. 아니야. 형은 요리 좀 배웠어. 숙자가 아프기 전에 가르쳐줬거든.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은 동생 집에 가서 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그런 음식들을. 형,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그래. 형도 어머니 생각 많이 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부모님 얘기를 하면 둘 다 눈물이 났어요. 형, 부모님께 정말 죄송해요. 형제끼리 이렇게 오래 떨어져 살아서. 나도 정말 후회돼.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50여 년 만에 함께.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늦었지만 이제 다시 형제가 됐어요. 산소 앞에서 두 형제가 나란히 절을 하는 모습.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산소에서 내려오며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저 의사 못 됐지만 후회 안 해요. 정말. 네. 대신 다른 일을 했잖아요. 공장도 운영하고 직원들도 많이 고용하고 나름대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 넌 훌륭하게 살았어. 형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다 잘 키우고 손자들도 있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손자 준호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동생과 함께 준호를 만나러 갔어요. 준호야, 이분이 내 큰할아버지시다. 안녕하세요. 큰할아버지. 그래, 많이 컸구나.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의대 다니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손자가 의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동생이 못 이룬 꿈을 손자가 이루어가고 있구나. 형, 신기하네요. 제가 못 이룬 꿈을 조카가 이루고 있어요. 그런가 보네. 대를 이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저 정말 좋은 의사가 될게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그래, 꼭 그렇게 해라. 동생과 나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의 화해가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동생의 아들들, 내 아이들, 이제 그들도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사촌들끼리 연락하고, 가족 모임도 하고, 추석 때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동생 가족과 우리 가족이, 형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가족이 모였네요. 동생 며느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아이들, 손자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숙자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용기를 내라고 해줘서 동생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50여 년 동안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생과 함께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함께 뛰어놀던 그 산에 멀리서 동생이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조금 느린 걸음이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형,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야, 형도 방금 왔어.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산에 가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러게. 우리 어릴 때도 이런 날 자주 놀러 갔었지. 버스가 도착합니다. 동생과 나란히 앉아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말 기적 같은 것 같습니다. 22살에 내린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따라다녔지만 78배 내린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형, 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떡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요. 정말 기적 같아요. 동생과 나는 이제 진짜 형제입니다.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할 겁니다. 어젯밤 손자 준호가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기뻐요. 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가 화해하셔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커진 것 같아서. 그래, 할아버지도 기뻐. 할아버지, 제가 의사 되면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건강 제가 돌봐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람의 인생은 정말 끝까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용서가 가능하고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형, 도착했어요. 그래. 가자. 동생과 함께 버스에서 내립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우리가 어릴 적 함께 올랐던 그 산이 오늘은 그 산 정상에서 함께 점심을 먹을 겁니다. 두 형제가.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는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볼 거예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함께 보낼지.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